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잠시 후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고의 관심사죠. 개항을에서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마주치고 인사까지 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화제의 격전지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정당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게 예상 외에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 안에 세부적으로는 어떤 항목들이 영향을 미친 건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천. 힌트는 이 사천은 지역명이 아닙니다. 사천, 사사로운 공천, 사천 좋지 않은 건데 오늘 왜 나왔을까요?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친명들의 비공식 회의가 2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아주 민감한 공천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동아일보 단독 보도,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보도해드릴 텐데요. 오늘 저희들의 보도 이후 정치권에서 꽤나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밀실 사천 공천이냐라며 친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친명들의 비공식 회의 2곳은 어디인지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이른바 비공식 모임, 일종의 비선 모임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다뤄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볼모. 중앙일보가 3면에 썼습니다. 빅5 병원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오늘 전원 사직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사표는 제출했다라는 병원들도 많습니다. 정부가 의대생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밝히자 전공의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그럼 우리는 사표 쓰겠다라며 오늘 사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가 의사들은 국민 생명을 볼모 삼지 말라라며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의대생 정원을 늘리겠다라는 게 있었지만 의사들이 이렇게 사직하거나 집단행동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의협 쪽에서도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절충점 없이 국민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라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전면전, 경향신문 5면 기사입니다. 개혁신당이 내용입니다. 이낙연계 이준석계 간의 전면전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을 두고 이준석 대표, 공동대표 좌충우돌. 그런데 정의당 출신의 배복주 입당을 두고 저 논란의 인물이다라며 공천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김종민 의원이 배제하려면 절차대로 해야지 그게 민주주의다라며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고된 기자회견까지 돌연 취소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오늘의 시사상식, 알아두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돌직구의 시사상식. 오늘은 크렘리놀로지입니다. 크렘리놀로지. 저도 학부 때 배웠던 건데 오늘 어떻게 나왔을까요?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라진 시신, 해체된 카메라, 커지는 나발리 암살설. 러시아 푸틴의 정적 나발리가 옥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조문도 금지되고 있고요. 시신도 사라졌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크렘리놀로지입니다. 크렘린궁의 크렘린과 학문을 뜻하는 얼러지가 합쳐진 크렘리놀로지. 도대체 소련, 러시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당초 알 수가 없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동시에 베일에 쌓여있는 크렘린궁 안의 정치를 의미합니다. 나발리의 옥중 사망을 두고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과 문체부 차관을 역임하신 박성규 전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의원님, 그리고 요즘 가량비 전략, 알까기 전략, 감나무 전략 등 각종 유행어를 돌직구에서 유행시키고 있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격적인 총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개항을에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 지난번 시장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하고 헤어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후보가 인사 좀 하자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드디어 만났다라고 합니다. 과연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지 이 모든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명룡대첩의 두 사람이 만났다. 반응은 어떨지 직접 보시고요. 여야에서 현역 물갈이를 시작했는데 정당 지지율이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서 제가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항을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격전지 중 하나가 관심 지역이죠. 개항을입니다. 개항을에서 두 후보가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회장님께서는 오른쪽 자리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체 클럽의 회장님께서 두 후보가 만났습니다. 지난번에는 지척에 있었는데 서로 인사 없이 지나가서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대표님 인사 좀 합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한 행사장에서 이 대표가 원희룡 전 장관에게 왔어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라고 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 기사마다 뭐라고 했는지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제 귀에는 이재명 대표가 환영합니다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 뭐라고 말했는지가 또 상당히 민감하고 논란인지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부회장님께서는 오른쪽 자리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체 클럽의 회장님께서 글쎄 저희들 귀에는 환영합니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 계신 분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8일 계양시장에서는 인사를 하지 않고 이게 스쳐 지나갔었는데 함께 보시죠. 아까 두 분 마주치셨는데 말씀 좀 나눠보셨어요? 못 만났고요. 그냥 우르르 밀고 지나가던데 일부러 피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당의 전체 홍보 전략을 지휘하셨던 김용주 의원님, 네. 저런 논란을 이 후보가 좀 의식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는 또 환영합니다라며 반갑게 두 후보가 인사를 나눴어요. 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뭐랄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고나 할까요? 이제 기싸움이 벌써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며칠이라도 먼저 온 사람이니까 네. 새로 오신 분한테 환영한다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조기 축구의 신년 모임입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포용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싸움을. 옛날에 저도 선거에 나왔을 때 새마을 모임에 가서 그때 미역국이 나왔어요. 네. 미역국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고 다른 후보들이 안 먹어요. 당시에 같이 선거 뛰었던 추미애 후보는 미역국 안 먹었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 여야 예. 광진 가불이 다 먹었는데 저는 호기 있게 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싸움인 거죠. 먹었던 예. 김용주 의원만 당선됐군요. 당시에. 아니 다른 분도 이제 저쪽 네. 갑은 갑대로 그런 분인데 저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 앞에서 좀 더 예. 어기롭게. 그럼 그때 김용주 의원님 당선되신 광진 갑 네. 지역에서 광진을 광진을 지역에서 상대 후보였던
추미애 후보는 네. 미역국 안 먹었습니까 그때? 뭐 그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만 옆에 네. 이제 강진 갑에 뭐 그렇군요. 그 한나라당 후보도 있었고 여러 다른 이제 경선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대체로 안 먹으려 그래요. 예. 미역국은. 근데 달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 어차피 기싸움이니까요. 이제 그런 건데 저런 모습도 이제 원희룡 후보 인터뷰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만나고 싶다. 네. 그런데 왜 안 만나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갑자기 왜 인천 계양이 저렇게 서울 종로에서나 있을 법한 행동 모습들이 나오나 예. 계양의 조기 축구의 멤버들이 개탔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개탔다. 모든 그렇군요. 기자들이 뭐 와서 생중계를 하니까요. 네. 이제 계양 조기 축구의 신인회가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겠어요. 전장에서 만난 명룡이라고 뭐 조선일보 제목을 흥미롭게 달기도 했습니다. 박성규 우리 차관님께서도 뭐 큰 선거 많이 보셨으니까 네. 사실 지지자들하고 유권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모를 리 없는 좁은 시장에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 그런데 누가 먼저 고개 돌리고 갔더라. 뭐 이런 게 하나하나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후보들의 귀에도. 그렇게 하죠. 또 뭐 우리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듯이 지난번 시장에서 마주쳤을 때 모른 체하고 그냥 간 것 같더라라고 또 얘기까지 했었으니까. 시장은 뭐 워낙 사람이 많았었으니까 또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고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기는 외면하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이죠. 예. 마주친 공간이고. 기사를 보니까 6초더라고요. 6초. 네, 6초 동안 저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 뒤를 이렇게 동영상을 봤더니 인사 나눈 후에 분위기는 또 굉장히 좀 어색했고 두 분의 이제 마음이 좀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 같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어차피 저쪽은 대진표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 앞으로 수도 없이 마주칠 거예요. 수도 없이 마주칠 텐데 두 분이 마주쳐서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마음도 좀 달라질 텐데 좀 의연하고 대범한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면서 저는 저 장면 보면서 하나가 좀 생각이 났어요. 이재명 대표가 좀 급하기는 급한 상태가 됐구나. 뭐냐면은 웬만하면은 지역 정치인들은 저런 데 찾아가지만은 예. 대표는 잘 안 가요. 조기 축구의 시무식 같은 것은 네. 대표가 가기에는 굉장히 작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저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좀 여겨지는데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지는 데 있어서 하나 이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가 좀 떠올랐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랑 원희룡 후보의 여론조사. 예. 41대 48 정도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원희룡 후보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요. 예. 이재명 대표 49.1대 41.0 이렇게 나왔군요. 예, 한 8%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 지난번 선거 때도 아마 그 정도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연고가 없는 데서 네. 다급해졌을 거예요. 또 하나는 지난주 중에 모 언론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인천 지역에서 계양을 포함하는 인천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가 59%예요.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높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금 인천 지역의 계양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이재명 예. 대표에 대해서 마뜩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계양을만 하더라도 송영길 전 의원이 맹주로서 5선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다시 왔는데 지금 보이는 두 분이 보이는 이 모습 자체가 인천 계양을 유권자들의 마음을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게 할 거예요. 구속까지 돼 있는 송영길 전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당을 만든다고까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고 예. 그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온갖 사법 리스크를 마주하면서 이걸 지금 좀 헤쳐가야 되는데 당 대표 입장에서 전국 선거를 신경 쓰면서 당의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는 이제 발이 묶이게 돼 있거든요. 네. 인천 계양을에 아주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여론조사 몇 가지 새로운 결과가 오늘 제 손에 있습니다. 제 손안에 있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들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서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인천 계양을을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개표 방송은 저희 채널A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서 여러 가지 각종 지표들, 역대 선거 결과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들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여론조사는 양당의
대표격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공개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3%의 지지율.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사람의 이 지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확연하게 두 사람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가 상당한데 정혁진 변호사님,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걸까요? 일단은 개인적인 실력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검사할 때 수사 잘했고요. 법무부 장관 할 때 행정 잘했는데 과연 정치는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검사는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되고 법무부 장관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 잘 데리고 이런저런 정책들 잘하면 되는데 정치는 다 한 가닥씩 하는 더 경험이 많은 그런 정치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니까 이게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말에 그 비대위원장이 됐으니까 정치 시작한 지 아직 2달도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여당이 그 변화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한동훈이 그 수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행정도 잘하고 행정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정치까지도 이게 신동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런데 제 생각에 최소한 10%, 15% 정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덕을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와중에 뭘 갖다 했었습니까? 그 와중에 그 헬기, 닥터 헬기 그런 문제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 와중에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또 돌아가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카운터파트와의 그 대조되는 모습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더 올라간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님,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전략은 가랑비 전략,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감나무 전략이다라고 저희 돌직구 쇼를 포함해서 지금 그 최병천 소장님의 비유가 유행이 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 두 분의 지지율 차이가 상당한데 앞서 말했던 이 가랑비 전략과 감나무 전략에 대한 어떤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심 없는 공천을 하는 걸로 비춰지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뭔가 어떤 소위 찐명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문명대전이라고 불리는 걸 하면서 뭔가 사심이 진하게 느껴지는 공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역전은 감나무 전략 때문에 됐다라면 지금 격차가 벌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과나무 전략을 좀 쓰고 있지 않나. 이재명 대표가 사과나무 전략이요? 이제 사과나무라는 거는 우리 철학자 스피노자 중에 내일 지구가 망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당의 지지율 격차는 점점점 역전돼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접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 그루 찐명나무를 심으려고 문명 대전을 지금 계속 격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나무 전략이다. 그래서 차라리 이 사과나무보단 감나무가 나은 거고 감나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사과나무는 마이너스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당 지지율 역전을 더 커지게 하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하루빨리 사과나무 전략을 접으시고 뭔가 이 어떤 중도 확장 혁신 전략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뭔가 본인의 어떤 그 결단 예컨대 험지 출마라든가 불출마라든가 이런 정도가 없으면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건 저하고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나무 전략에서 이제는 사과나무 전략. 민주당이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그루의 찐명 나무를 심는 전략으로 하면 점점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방금 우리 최병천 부원장의 사과나무 전략,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스피노자가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죠. 이번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찐명이 아니라도 좋아.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찐명 수만 확보하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라는 책에서도 최근에 느꼈다시피 서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영웅담에 있어서 영웅이 어떻게 말하자면 악마를 응징하는가 하는 그 수수대로 하나하나 가고 있다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총선이야 어찌됐든 대선 전략 그리고 민주노총과의 손잡기에 진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천 파열음이 국민의힘은 공천에 대한 결과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런데 크게 말하자면 뭐 김성태 의원조차도 일부 네. 노이즈를 했다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고 거의 다 뭐 잔불이 좀 있겠으면은 충분히 진압되는데 민주당은 지금부터 큰 불이 불기 시작했다. 그 뭐 예. 말하자면 불이 부는데 오히려 부채질을 하고 있는 전략. 그게 네. 아마 사과나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뭐 선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서서 뭐 흥미로운 분석도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개인 지지율은 이렇게나 차이가 벌어졌는데 정당 지지율은 과연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정당 지지율도요. 민주당은 37.2, 국민의힘은 44.3%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의 조사에 따르면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7.1%포인트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차 범위 밖에서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수치입니다. 양당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 벌어진 겁니다. 역전된 건데 최병천 부원장님, 양당의 지지율 지금 오차 범위를 넘어섰어요. 자, 이건 무엇 때문으로 보십니까? 네, 제가 이게 오늘 발표한 KSOI 부소장도 했었었는데요. 아, 이 KSOI의 부소장 출신이십니까? 네네. 여러 부원장, 부소장을 주로 하시는군요. 아, 네. 서울시 정책보좌관도 했었었는데. 정책보좌관도 하셨고. 정책과 이제 전략 그런 걸 같이 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최 부원장이 계셨던 KSOI에서 발표한 이 여론조사 결과예요? 이 조사가 제가 보기엔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초로 오차 범위 바깥으로 정당 지지율이 뒤집어진 사건이에요. 네. 이거는 처음이고, 두 번째는 이게 ARS 조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요? 자동응답 시스템 방식인데요. 지난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 ARS 방식에서는 민주당이 대부분의 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ARS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는데 ARS에서도 뒤집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격차가 벌어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문명 대전이 지금 가장 문제인 거거든요. 친문과 친명끼리의 어떤 싸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그 문명 대전을 계속하면 문명 파괴가 될 거다. 문명 이런 파괴가 될 거다. 표현을 쓰셨는데 과거에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때 사무총장이 이방호 씨라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친박 학살이 벌어지면서 아까 전에 사천이라는 키워드를 썼는데 사천 지역의 의원이 이방호 씨였는데 이방호 씨가 강기갑 씨한테 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진짜 경남 사천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삼천포가 사천으로 바뀐 건데 사천을 과도하게 하면 사천을 지역구로 했던 이방호 씨처럼 그래서 저는 뭐 진심인데 지금 원희룡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이게 안심할 일이 아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민주당의 양대 지지자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 소위 말하는 친문 친명이 민주당의 네. 양대 축인 건데 양대 축의 민주당 지지층 지금 두동강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명 대전을 조기에 종결하지 않으면 실제로 문명 파괴 수준의 어떤 그런 후과를 당할 가능성이 네. 있다는 걸 좀 이재명 대표 측에서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양당의 뒤집힌 오차범위 밖으로 역전된 지지율은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일고 있는 공천 잡음, 더 정확하게는 친문과 친명 간의 공천 갈등에서 비롯된 지지율 차이다라는 분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내친 김에 몇 가지 여론조사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 중에서 누구의 힘을 더 실어줘야 하느냐라는 일종의 질문입니다.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6.3%였고요. 국정 견제 위해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45.9%였습니다. 아까와 이게 다른 이유는 야당 안에는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제3신당 혹은 뭐 다른 기타 등등의 군소정당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정 운영 위해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46.3%였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대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비례 연동형 제도가 실시되는데 비례대표는 누구를 찍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비례대표도 국민의힘을 찍겠다가 43%, 민주당을 찍겠다가 30.3%입니다. 아까 이 일반적인 정당 지지율보다도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비례정당은 난 국민의힘 찍겠다 43%, 비례의원 나 민주당 찍겠다가 30.3%입니다.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가 10%포인트를 넘어서는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규 차관님. 네. 지금 비례 찍겠다는 여론은 더 벌어져요. 예, 민주당이 줄어들었지만 우리 앵커 뒤쪽으로 보면 개혁신당 있잖아요. 예. 저쪽이 9.9%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당 지지도를 갈 때는 개혁신당은 저만큼 가지 않았어요. 떨어졌었어요. 6%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빠진 표의 상당수가 개혁신당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 개혁신당이 양당 중에서 민주당 표를 더 가져왔다. 이번 적어도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거 보면 그렇게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나타난 수치도 중요하지만은 언제 했느냐가 사실은 좀 눈여겨볼 대목이거든요. 2월 15일 날, 16일 날 이틀 동안 했다는 거예요. 저거는 2월 15일, 16일이면 하루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국민의힘의 1차 공천 발표가 있었어요. 1차 공천 발표에 대해서 뭐 대부분의 여론들 모든 국민이 저 용산 출신들이 많이 되고 저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네. 저 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공정하게 가는 것 같으네라고 하는 이른바 공감을 얻어냈던 그 결과 발표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는데 저는 지금 정당 지지도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도나 이게 뭐냐면 명백한 한동훈 효과라고 좀 생각을 해요. 한동훈 효과다. 예, 뭐냐면 제가 보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의 힘을 아는 정치인이에요.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말의 힘을 아는 정치인을 별로 못 봤어요. 정치는 설득력이고 설득력은 말에서 시작이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그 공천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거예요. 공천을 망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세력 확장을 위한 사천이 됐을 때 공천은 망쳐지는 것이다. 사천 한 번 더 나오는군요. 예. 그런데 사천을 할 때 망쳐지는 것인데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장 준비된 그런 공천 책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아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내에.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사랑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한동훈 대표의 말로 표현되는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네. 저 친구 하는 것 보니까 그 얘기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 같네. 이렇게 좀 들어갔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고수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면서 미안하지만 그건 국민의힘 때문이다라는 발언을 했던 어떤 이 대표의 발언도 이 비례 지지율에서 보이는 큰 차이에 좀 반영이 됐을까요? 그렇죠. 국민이 이제 같이 그걸 이해하게 된 거죠.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천인 거예요. 비례제를 저렇게 가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정치 인생을 위한 미래 포석을 위해서 되게 무리하고 가는 것이라는 걸 읽어내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의 공천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은 반대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만 꼭 좀 짚어주고 싶은 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이른바 부패정치 청산 또 하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부도덕한 모습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이제까지 행태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 나타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 아직 선거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변화할 수 있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내친 김에 여론조사 하나지 더 준비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만들겠다라는 이른바 조국 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은 어떨까요? 평가는 어떨까요? 적절하지 않다가 63.1%가 나왔습니다. 과반을 훌쩍 넘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니 조 전 장관이 2심에서도 유죄받았는데 어떻게 신당을 만들 수 있느냐. 부적절하다. 그건 아니지.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63.1%가 조 전 장관이 신당 만들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봤네요. 그런데 뭐 63.1%는 그렇다고 치고 저는 적절하다고 보신 분들이 거의 한 30% 육박하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조국 전 장관 뭐 잘생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지한다 이런 거 말고는 제 머리로는 도저히 그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그 조국 신당에 대해서 저런 평가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조 전 장관 출마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국 전 장관의 저러한 그 신당 만들고 출마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손해인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손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송영길 그 전 대표 이런 분들 지금 재판받고 그다음 실형 선고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런 분들이 자꾸 앞에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 뭐가 다시 생각나게 되는가? 뭐가 리마인드가 되는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리마인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3월에도 진짜 뭐 여러 번 재판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만으로도 지금 벅찬데 거기에다가 조국 전 장관 딱 나와가지고 저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그럼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 조국 전 장관이 입으로는 윤석열 정권 타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지지하고 어떻게든 이번 총선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건가? 지금 말과 진짜 행동과 그 결과가 완전히 따로따로 노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박성규 차관님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추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선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여론조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돌직구쇼에서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들 깊이 있게 대형 미디어월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앞서 계양을이 이번에 관심 지역이라고 해서 두 후보의 모습 보셨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 지역이 나왔죠. 양당이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대진표도 확정되고 있는데 또 너냐? 세 번째 맞붙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랑도 두 후보 다 잘 아시는 분들인데 충남 공주부여의 정진석 의원과 박수현 의원입니다. 여야가 이번에도 단수공천으로 대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이 세 번째 리턴 매치를 하니까 양당 모두 뭐 경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붙어라 라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박수현 전 의원이 이번에도 양당의 선수로서 확정이 됐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이겼고 3.17%포인트 차, 21대 총선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이겼죠. 2.22%포인트 차, 아슬아슬한 상당한 격전지였다는 겁니다. 이번에 또 만났습니다. 공주부여청에서 또 붙게 됐습니다. 예전에 서대문 갑 지역 같은 경우가 이성원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세 번, 네 번 이렇게 만나서 화제가 됐었는데 충남 공주 부여가 딱 그렇습니다. 정진석, 박수현 두 후보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충남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했던 경험을 살려서 우리 국민의힘의 바람이 불고 결정적인 선거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피말리는 박빙 승부 끝에 낙선, 4년간 백수, 그리고 4년 만에 리턴 매치. 아까 4년 백수라고 했는데 8년 백수입니다. 제가 그 정진석 의원에게 예고를 했어요. 정 의원님은 저를 2번 이길 텐데 본인이 정치 인생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나한테 떨어질 거다. 그것이 이번 총선입니다. 화이팅! 김용주 의원님, 네. 이 두 분 서로 사실 친하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네. 워낙 오래 봤으니까. 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승부죠. 이번 승부는 아무리 친해도. 네, 이 방송도 정진석 의원이 잘 즐겨 봅니다. 네, 박수현 의원은 또 저희 나오고 패널이었기도 패널이었기도 하고요. 보고 피드백도 있고 아마 지금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아슬아슬하게 20대는 거의 3%, 네. 21대는 2% 정도에서 가슬아슬하게 아마 운이 좋았었다면 사실은 21대 이길 수도 있었지 않았냐. 아시다시피 그때 박수현 전 의원이 개인적인 문제 그런 것이 갑자기 돌돌 빼는 바람에 아쉽게 승패했는데 이번 선거도 박빙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이제 지역에서 박수현 수석에게 좋은 거는 이제 동정론. 예. 세 번째는 한번 박수현한테 주자.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윤 정부 들어서의 충청이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경도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인천이 들썩거리는 것은 사실은 충청이 들썩거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두 가지가 상쇄되기 때문에 다른 반면에 정진석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지역에서 정진석 의원에 대한 인기도는 조금 낮아지는 경향. 이 세 가지가 결론을 낼 수 없는 정도의 초박빙이다. 저는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하나씩 뭐 이로운 점을 주고 받았다. 예. 그렇군요. 이 지역에서 또 만났어요, 박성규 차관님. 세 번 그 두 분 다 정말로 동료들에게도 신망이 두텁고 그렇죠. 사실은 예. 유권자들에게도 굉장히 사랑을 받는 두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걸 하나 봅니다. 세 번째 동정론 당연히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박수현 지금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대변인을 했어요. 예. 그리고 홍보수석까지 했잖아요. 수석을 했죠. 체급을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많이 올리고 4년 만에 지금 총선에 나섭니다. 아까 이제 8년 백수 얘기했는데 백수는 아니었고 네. 다른 경험을 의미 있는 것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국민들의 평가 어땠는가? 그 4년 동안 그 5년 동안에 충청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후보를 저렇게 일찍 결정을 해놓은 것도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두 분 사이의 개인적인 대결 이후에 지금 윤석열 정부와 지나간 문정부 정부와의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평가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관심 있게 좀 지켜봅니다. 예. 자, 뭐 과연 두 후보 중에 누가 이길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관심 지역이 성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 공천 얘기 먼저 하고요. 잠시 후에 민주당 공천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 이 TK 지역 현역 25명 중에 정말 약간 충격적인 수치인데 불과 4명만 25명의 여당 TK 현역 의원 중에 불과 4명만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25에서 4를 빼면 21명, TK 현역 21명은 어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공천 물갈이 얘기가 나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현역 25명, 안방, 텃밭에서 4명만 단수 공천 줬다. 자, 불출마 선언 김희국 의원 외에 현역 20명의 운명이 궁금해지고요. 컷오프 내지는 지역구 재배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전략 4번째는 안방 텃밭 TK의 대대적인 물갈이입니다. 5번째는 한 측근 용산 출신도 무조건 고려 없이 경선에 붙인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지역을 보면요. 국민의힘 관계자의 설명대로 누구도 어디도 혜택은 없다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칙이 보입니다. 충남 홍성 예산에서 현역 홍문표 의원과 강승규, 용산 수석, 시민사회 특별수석, 이 뭐 경선 붙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실 수석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죠. 동대문갑 김영우 전 의원, 여명 대통령실 행정관도 경선이고요. 충남 보령 사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장동혁 의원도 고명권 의사 출신 후보와 경선에 붙게 됩니다. 상징적인 거잖아요. 특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정육진 변호사님, 네네. 한동훈 인사인데 누가 보더라도 친한 인사인데 그 현역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 없다. 이 말은즉슨 조금 장동혁 의원 들으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만 경선해라. 살아 돌아와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측근도 혜택은 없다. 그 친한 인사 뭐 그걸 떠나가지고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잖아요. 사무총장이면 사실 공천에 있어서 자기 자리 하나 정도 그다음에 몇 명 정도는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그렇죠. 사무총장이 알짜인데 그런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런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용산 출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측근 비대위원장이요. 자기는 아는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대위원장하고 아는 사람 누구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비대위원으로 뽑은 몇몇 사람들 그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비서실장,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뭐 비서실장이 단수 공천 받았습니까? 사무총장 경선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을 갖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히려 더 힘있고 더 권력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떤 페이버를 받는 게 아니라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끔 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공천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뭐 소위 박승민 의원조차도 경선 들어가고요. 네. 다 경선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20대 선거에서 TK를 70% 물갈이했어요. 많이 했네요. 21대는 64%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컷오프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할 사람도 없어요. 일부 주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지금 밖에서 보면 경선을 많이 하지만 경선을 한다는 것은 현역한테 많이 이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지간해서는. 따라서 실제로 보면 이것이 국민의힘의 고도한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컷오프를 시키면 현역 의원들이 당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군요. 나가지 않고
사실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정 정도는 쳐내고 일정 정도는 살아오게 함으로써 당을 굉장히 안정되게 공천에 연착륙시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보고, 그중에 사실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두 사람 준 사람을 정의경 의원하고 말하면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주는 거 가지고 그 두 사람 가지고 말하면 용산 공천이다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뭐 용산 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또 경선에 붙여질 걸로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 절묘하게 그야말로 누구도 반발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면서 부분적으로 꼭 용산 쪽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사람 집어넣고 이런 아주 다정적인 포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극히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거의 찍어내기식 소식 알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 부원장 얘기처럼 반발이 있잖아요. 계속적인 반발이 있고 아마 그 반발하는 의원 지역구 중에 출신 지역이 호남인 경우가 많아지면 호남이 변하는 게 굉장히 친문명 충돌보다 훨씬 심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기 윤영찬, 기동민, 임종석, 전해철 이렇게 쭉쭉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고향이 호남이에요. 예. 그걸 지금 호남에서 지켜보고 있고 호남 경선에 지금 파열음이 있습니다. 민영배 지역에 2등, 3등 하는 사람 제끼고 4등 하는 사람하고 경선시키는. 그럼 2등, 3등 하는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써 광주 광산에서부터 불의 파함이 터지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국민의힘 공천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그렇게 느낌을 받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 공천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판입니다. 자, 이원모 인사비서관에 대해서 재배치, 석동영 컷오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울며 겨자 먹듯 내친 것 아니냐. 검사 출신 출마러시,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8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 라며 이거 울며 겨자 먹기다. 라고 민주당에선 비판을 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쳐낸 것이라는 비판을 한 민주당의 공천 이야기, 지금부터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 공개합니다. 비명계 밀실 공천이다라고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의 뇌관이 된 임종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취재돼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지금부터 특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식 공천기구, 당의 공식 기구가 아닌, 민주당의 공식 기구가 아닌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비공개 기구 두 곳에서 민감한 공천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친명 비공식 회의에서 공천 논의, 이른바 사천 논란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2개의 비밀 지도부 회의를 굴리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원료 회의, 소위 월요 회의라고 이름 붙여진 월요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월요 회의, 818호 이 대표 사무실에서 열리는 회의, 조정식 사무총장, 김명기 수석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하는 저 월요 회의. 두 번째, 공천 실무회의, 이 대표 지시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김성환 인재위 간사가 참석하는 주요 회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민주당 관계자, 대선 캠프 핵심 멤버 모이던 자리, 공천 시즌 되면서 공천 전략 논의, 친명 지도부 공천 전략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회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 실무자 회의에서는 임종석, 추미애 등 문정부 출신 인사 건의도 활발하게 논의하는 회의다. 라고 엄청 예민한 얘기들이 이 월요 회의와 실무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라는 인터뷰가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월요회의 혹은 이 실무회의는 당의 공식 공천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친문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추미애, 전해철 등등 친문 인사들에 대한 공천 이야기는 상당히 민감한 당의 뜨거운 감자인데 이걸 이 비공식 회의에서 논의했다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전언이 동아일보 보도에 나오면서 나온 반발입니다.
시스템 공천한다면서 밀실 비공개 회의, 당직도 없는 사람이 공천 논의, 사천 논란을 더 부추기는 것이다. 친문계 의원 B, 이런 식이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승복하겠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밀실 얘기도 나왔고요. 사천 얘기도 나오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보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겉으로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식의 모습이 보이면은 누가 그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을 그 정점으로 한 그러한 공천관리위원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갖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는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걸로 인한 결과예요. 만약에 아무리 밀실에서 간다라고 해도 꼭 당선될 사람,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공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아니 뭐 밀실이라고 그래도 흑묘든 백묘든 뭐 그 나가가지고 이길 사람을 공천하면 뭐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공천된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친명한테는 극도로 유리하고 친문한테는 극도로 불리한 누가 봐도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중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결국은 겉으로는 대여 투쟁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또 하나의 전쟁은 이재명 대표가 치르고 있다. 그게 뭐냐면은 문명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쪽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워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현직 대통령과 동시에 전투를 하려고 하니 공식적인 시스템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고요. 밀실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마저 들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푹푹 빠지고 이재명 대표 못한다 이런 그 이야기가 50% 훨씬 더 넘어가고 지금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그 야당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심각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물론 이 보도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원래 이 캠프 인사 중심으로 실무적인 논의를 위해서 해오던 회의다. 민감한 공천 내용은 이곳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반박도 소개되고 있다라는 부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국면이 전체 선거의 중대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서 이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선거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지금 그동안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작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론의 흐름을 보면 야당 심판론이 부상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04년 이후에 양당제가 본격화됐는데 2004년, 8년, 12년, 16년, 20년 총선을 보면 실제로 집권 여당이 5회 중 4번을 이기고 야당이 이긴 건 한 번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실은 정부 심판론은 통상적으로는 제1야당의 희망사항이었지만 실제로 선거 결과를 좌우했던 건 뭐냐면 혁신했던 쪽이 승리하고 뭔가 무사안이라고 주류를 챙기려고 그러고 개파를 챙기려고 그러면 반드시 패배했거든요. 네. 뭐 바로 직전에 2016년에는 진박간별 논란을 통해서 그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 같았지만 완전히 2당으로 밀려났던 것처럼 지금 현재 바로 직전까지 민주당이 정부 심판론에 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찐명 챙기기 이런 거를 계속하고 문명 대전을 일으키면 당이 지금 민주당의 양대 지지층이 두동강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엄중히 보고 지금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상황이 여당 심판 선거가 아니라 또는 정부 심판 선거가 아니라 야당 심판 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분수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친문 임종석을 빼고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친문 현역 의원을 뺀 여론조사가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 밀실 사천 논란이 일었던 그 회의와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임종석 빼고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친문 의원들 입장에서 민감하죠. 민주당이 실시한 후보 경쟁력 ARS 여론조사 성동 갑, 중성동 갑 1번 공영웅, 2번 차지호, 3번 추미애 전 장관이 들어가고 임종석 실장이 빠졌어요.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송파갑,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 송파갑 여론조사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나가겠다는 본인은 여론조사에서 빼고
고려하지 않고 있는 송파갑의 임종석 전 실장의 이름을 포함했다. 보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인천 부평을에서는 이 친문 4선 현역 의원이 홍영표 의원이 빠진 여론조사가 돌았어요. 이인영, 노웅래, 송갑석 현역 지역구 친문 의원들이 여론조사에서 빠진 채 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저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돌린 여론조사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친문 의원들은 그러면 누가 돌린 거냐 저거, 유령이 돌렸냐 말하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두 가지 기사가 지금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 앞서 친문 의원들이 밀실공천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이 비공식 회의들, 그리고서 보도되고 있는 임종석 뺀 여론조사, 임종석 빼고 추미애 넣은 여론조사, 현역이 친문인데 급기야 현역 빼고 돌린 여론조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거에 지금 현재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민주당 중심의 공천이나 여론조사가 아니라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여론조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민주노총이 2023년 9월 14일 날 사실 2026년까지 진보연합정당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경기 동부연합입니다. 네. 정진상의 구도다. 한편으로 보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임종석 또 전해철 이런 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 총련의 전대협 쳐내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강도. 대표적인 게 이인영의 경우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것이 간단하지 않다. 왜 그러면 친명 정성호는 쳐내지 않고 홍준표는 쳐내냐. 그 시흥의 조정식 사무총장은 왜 가만두냐. 처음부터 공천까지도 들어오기 전에 쳐냈잖아요, 시흥시장을. 이제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매우 이제 걱정스럽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임종석 실장이 송파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사과나무 전략인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빼고 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중도층이 뭘 선택하고 있냐. 네. 사실은 양쪽에서는 이미 다 차 있는 지형인데 중도층은 더 벌어져요.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더 박하고 실제로 제3지대에 대한 평가가 더 높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방금 최 부원장 얘기한 것처럼 현재 터닝을 하지 않으면 훨씬 더 비례든 지역구든 어떤 수도권에서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문 임종석은 빼고 이 지역에서 나가겠다던 추미애 전 장관의 이름이 포함된 여론조사. 친문 현역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이 빠진 채 다른 사람의 이름만 포함된 여론조사. 굉장히 이례적인 여론조사입니다. 박성규 차관님, 이례적이네요. 이게 현역 의원이 빠진 채, 그런데 공통적으로 또 묘하게 그분들이 다 이상하게 또 친문 중에 친문들이다. 이례적이긴 한데 속이 보이는 이례적이에요. 속 보입니까? 예, 속이 다 들켜버려가지고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알 것 같아요. 민주당의 지금 공천의 큰 흐름은 친문 배제, 친명 우대. 친명 우대 쪽으로 모든 초점들이 다 맞춰져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동아일보 기자들이 취재해낸 비밀 비공식 모임 2개는 굉장히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자들이 대단하다는 생각하면서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면서 또는 그분들이 선출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덕목이 뭐냐면 선공후사예요. 사적인 건 뒤로 좀 제껴놓고 공적인 것을 좀 우선해줬으면 좋겠다. 똑같이 다 정당에도 적용이 되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는 이 선사후 공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지금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도 다 걱정하는데, 이거를 다른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알다시피 2월 4일 날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갔어요. 예.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이 이게 친명 친문으로 자꾸 갈리는 모습 비춰지는 것 바람직하지 않고 걱정스럽다.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서 승리하는데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당시도 배제의 대상이 돼 있던 임종석 후보가 굉장히 반가운 얘기를 해요. 맞다, 이제 제 갈 길을 가는 것 같다. 그랬던 것뿐이에요. 그 이틀 3일 뒤에 추미애 전 대표를 이재명 지금 대표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회동을 하는데 추미애는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예.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친명의 핵심 인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덕에 지금 여론조사에 추미애는 들어갔어요.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속이 상했을 거예요. 나하고 한 얘기가 있는데 저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그랬다가 결정적인 일이 하나 더 벌어지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최순실, 예. 옛날 얘기로 할게요. 그 사람보다도 못하다 국정 운영하는 게 왜 이렇게 개판이냐고 예.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대통령 포함해서 그 집단을 싸잡아서 비난했던 이현주 의원. 전 의원을 전화를 해서 복당을 권유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때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가지고 통합해서 승리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던 이 이재명 대표 얘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지금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아, 나도 당했다. 저분 참 무서운 분이구나 이런 생각 안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 전 실장 친문 인사 중에 상징적인 사람인데 여론조사에서 빠지고 있는 와중에 SNS에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어필했습니다. 운명처럼 성동에 돌아왔다라며 이번에는 성동 당원 지지자들께 아픔을 드린 일은 없을 것이다.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마치 무소속이라도 나갈 것 같은. 그래? 나 공천 안 줄 거야? 오케이. 무소속이라도 마치 나갈 것 같은 그런 와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SNS가 올라온 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런 보도 이후에요. 이런 사천 논란 보도 이후 본인의 지도부에 임종석은 절대 성동 줄 일 없다. 갈라면 송파갑이 나가라. 뭐 이런 보도 이후에 나온 임 전 실장의 글이에요.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갈 데가 있죠. 무소속 말고. 그 개혁신당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임종석 실장은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출마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지금 문명 갈등이 있는데 그 친문에 구심점이 없어요. 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러면 친문의 핵으로 확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과연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까지 그 온갖 그 많은 사법 리스크를 다 뛰어넘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실족하게 되면 그러면 전 범민주당 그쪽에 그 주자로서 임종석이 다시 그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종석 실장은 이번 총선 끝나면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가지고 임종석 실장 바로 그 앞에 있는 조국 전 장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 앞까지만 그 수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비서관까지밖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비서실장까지 그 윗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사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런 수사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패로서 그러니까 그 문명 전쟁에 있어서 문명 갈등에 있어서는 검으로서 배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방패로서 그 배지가 필요하니까 지금 무조건적으로 나가야 된다. 거기에다가 임종석 실장이 1966년생이거든요. 이제 586인데 조금 있으면 686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그 배지를 달지 못한다. 이번에도 정계에 복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잊혀지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임종석 실장은 이번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앞서 우리 지지율 중에 비례대표를 어느 당에 찍겠느냐라는 지지율 결과 보셨습니다. 그 결과에서는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30.3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가 훨씬 더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뒤지고 있는데 그 비례 이재명 대표는 최근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또 진보 연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보 연합과 관련해서 통진당 반국가단체 논란으로 정당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민주당의 이른바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서 논란인데요. 그 지분 요구가 과도한 지분 요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안팎으로
내우외환입니다. 자, 내부에서는 친명 친문 갈등, 외부에서는 비례연합을 하고자 하는데 진보당이 과도한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진보당은 아시다시피 통진당의 후신, 지역구 최소 2개 플러스 알파 달라, 한 보도에 따르면 15개 달라,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역구를 15개 달라면 참 얼마나 많은 지역구를 달라는 요구인지 글쎄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는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2개 플러스 알파 달라, 요건 확실한 것 같아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 전북 전주를 비롯한 경남 창원, 성산, 울산, 북 등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니 어떻게 정당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이 진보당과도 손을 잡고 민주당이 선거를 치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내라는 모 혐의로 복역한 이석희 전 의원이 주축이 되고 있고요. 그때 함께 활동한 김재현 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진보당이 지금 2개 플러스 알파, 뭐 10몇 개를 지역구를 달라라고 요구를 해오고 있다라는 보도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지분 요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저 기사에서 우리가 같이 연합 안 해주면, 민주당 관계자 말입니다, 지역구에서 한 곳 얻을까 말까 한 정당이 이렇게나 많은 지역구를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달라고 하니 황당하다라는 식의 인터뷰도 나왔는데 왜 그런 겁니까? 실제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경기 동부연합 또 정진상 정무실장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조성우 뭐 이렇게 뭐 나와 있습니다만은, 박수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함세웅 신부를 비롯해서 이내경 전 혁신위원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진보 블록화에 도움을 주는 거대 세력이 잠재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단순히 아무 근거 없이 저런 요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물론 강승희 의원 정도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김재현, 이상규 이런 사람들의 주장, 또 울산 북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가 가기를 꺼려하는, 거기는 전통적으로 진보당이나 진보 세력이 먹어왔던 부분인데 이것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노총이 연합정당 건설에 하는 그런 플랜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뒤에 있는 세력들 자체가 이미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런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마 세석 정도를 준다 하더라도 민주당 스스로가 말하자면 그 지역을 양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큰 어떤 마찰음이 생길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비례연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보당에서는 왜 이렇게 내놔라 지역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줄 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진보당은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진보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본인들이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단 많이 요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문제는 오히려 민주당이 문제인 건데요. 원래 우리가 선거연합을 한다는 건 표를 확장하려고 선거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씨와 손을 잡아가지고 충청도 표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 좌파라는 이미지를 좀 이제 희석시키는 게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뭐 진보당 등가의 선거연합은 표를 확장하는 선거연합이 아니라 표를 떨어뜨리는 선거연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보당 자체가 통합진보당의 후신이고, 또 하나는 현재 소위 중도라고 불리는 유권자 집단이 2030 남성, 2030 여성, 그다음에 전통적인 중도인 수도권 50대 화이트 칼라, 이 3대 집단이 현재 중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3대 중도 집단이 아무 관심 없고 심지어는 부분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집단과 지금 선거연합을 한다는 게, 이게 표가 확장되는 선거연합이 아니라 오히려 표가 떨어지고 있는 선거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지도부가 뭔가 좀 방향을 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의당과 논의를 하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정의당은 일정한 정도 원내 지분이 있고, 그러나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또 뭐 개혁신당이랑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거기도 일정한 정도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혁신당이나 정의당 같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한 게 확인된 집단과 연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좀 비호감인 집단이랑 선거연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지혜롭지 못한 방향을 가고 있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예, 박성규 차관님. 네네.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은 그 기자들도 그렇고 저희 같은 이제 이거 읽어내는 사람들도 그렇고 함몰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전부 이 선거가 저들에게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일종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굉장히 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진보당 문제는 따져봐야 돼요. 네. 진보당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정당 최초로 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해산된 사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였어요.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하고 부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란을 선동하는 모임까지 가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전원일치는 아니었죠. 9명 중에서 8명이 찬성해서 이게 해산이 된 정당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의원이 5명 있었어요. 의원직 다 잃었죠. 예. 그러면은 이런 정당은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것이 맞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단지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부정하고 부인하기 위해서 저런 세력과 손을 잡는다고 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교훈이 있어요. 예. 올해 처음으로 벌어진 게 아니에요. 2012년에도 민주당하고 당시 통진당하고 연합을 했어요. 제 기억에 50곳이 넘는 곳에서 지역구 후보를 단일화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리고는 13명을 원내에 진출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통진당 세력이 그때 그 13명을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정말로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로부터 2년 뒤에 해산이 된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시에도 당연히 국보법 위반 등 통진당의 강령에 대한 논란들은 당연히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야권연대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런 것들 다 무시했었어요. 그리고 헌정사에 처음 있는 정당 해산이 벌어졌는데 그런 정당하고 어떻게 또 연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멤버들 그대로 있잖아요. 김재현 경기의정부을, 이상규 서울 관악을, 그리고 지금 전주에 있는 강성희도 지난해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서 후보를 내지 않아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강성희가 당선되고 일성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석기, 내란 음모죄로 감옥에 있었던 이석기의 명예회복과 복권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 일성이었었어요. 예. 저는 민주당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박성규 전 차관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정의당, 녹색정의당으로 바뀌었죠.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하겠다는 비례연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탈 조짐일 수도 있고 정의당이 생각할 때 저 비례연합에 들어가는 것보다 밖에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녹색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녹색정의당마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이분들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 투표하지는 않겠지만 투표장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표가 양산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정책연합과 지역구 후보연대는 민주당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은 녹색정의당과의 정책연합, 지역구 후보연대를 위한 협의에는 금일이라도 논의 테이블에 임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그 가운데 개혁신당은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 속보들도 저희가 하나씩 전해드릴 텐데요. 이낙연계와 이준석계가 전면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특정 인사들과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함께할 수 없다라면서 반발했고 이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 등이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조금 전 이 개혁신당 회의에서 고성이 오고 갔고요. 이준석이 통합의 정신을 깼다라며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최고위 회의 중에 고성이 오고 갔고 중간에 퇴장을 한 모습까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집안 싸움이 굉장히 격해지고 있다는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개혁신당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조금 전 이 개혁신당의 회의 도중
고성이 들렸고 이낙연, 김종민 이 두 분이 중간에 퇴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회의 안에서는요. 개혁신당 제3진대가 이준석 사당이냐라는 얘기도 나왔다라는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김종민 의원이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전체를 이준석 개인에게 다 맡기는 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최고위도 필요 없고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는 식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이 백브리핑에서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다 맡겨달라는 식의 비민주적인 반민주 결정을 어떻게 하냐라며 이준석 공동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두환에 빗댄 건데요. 조금 전 그 발언이 저희가 발빠르게 입수됐습니다. 조금 전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떠한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없어요. 그냥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민주정당에서 최고위에서 정책을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개인한테 다 이걸 위임하냐. 선거가 바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최고위도 필요도 없고 다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 우리가 그런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급기야 이낙연 의원을 필두로 한 이 민주당 계파와 이준석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권을 달라라고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요구를 했고 이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회의에서 고성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이준석 사당화라는 얘기도 기자들이 밖에서 들렸다고 하고요. 급기야 중간에 일어나서 김종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전두환한테 나라 운영을 다 맡겨달라는 거냐라는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이 계파 간의 갈등이 최고점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전두환 비유까지 나오면서 중도에 회의장을 뜨는 일까지 벌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에게 요구한 사안, 이게 논란입니다. 지도부 전원이 지역구 출마하라, 선거정책 홍보의 지휘 권한을 전적으로 이준석에게 달라, 논란의 인물은 비례대표 출마를 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종민 의원은 조금 전 아니 내용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다 개인에게 이걸 정권을 다 주냐라며 여기가 전두환이냐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통합 당시 합의 사항을 모조리 뒤덮는 내용이다.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라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이 이준석 공동대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인물을 2명 정도 짚으면서 갈등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정의당의 류호정 전 의원, 또 하나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입니다. 류호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공동대표와 노선이 달랐죠. 페미니즘, 안티페미니즘 노선으로 저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 개혁신당에서 류호정 저 사람이 크게 힘들 것이다라는 지적을 해왔고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 공동대표가 최근에 반발해왔던 전장현, 이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옹호했다라는 이유로 저 배복주 저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준석 공동대표가 반대를 한 겁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죠. 류호정은 주류 위치로 자리 잡기 어려울 것이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내 권한 내에서 후보자 추천 당직 가능성 없다. 이번 선거 공천 줘서는 안 된다. 비례 출마시켜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혁신당 주류 시각은 통합전 개혁신당 당원들의 생각이다라며 이준석 대표가 저 두 사람은 안 된다라고 딱 찍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종민 의원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사당화, 전체주의, 제왕적 대통령, 뭐 제왕적 당대표 이런 거 박차고 나온 게 제3지 정치 아닙니까? 새로운 미래 하시던 지도부는 대부분이 배복주 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공천 주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합당이후에 일주일 동안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더군다나 당대표가 페북에서 공천 안 주겠다고 선언하고 그 이낙연 대표에게 같이 공개 선언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 안 되죠.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정당에서 몰아낸 거가 뭐가 다릅니까? 그게? 당연한 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동대표 한 사람의 호불호에 따라 공천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당하고 전체주의가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배복주 부대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 배복주 씨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배복주 씨는 하나의 그냥 드러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전권이라고 하는 게 줄만 해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한테나 전권을 줍니까? 금쪽이가 뭐 생 난리를 갖다가 피면 엄마 아빠가 뭐 집안의 가정 경제권 같은 거 다 넘겨줍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언제나 그렇지만 상상 이상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처럼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또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게 탈인 것 같아요. 뭐가 탈이냐면 양정숙 의원이 그 합류함으로써 갑자기 그 돈이 막 생겼잖아요. 6억이 넘는 돈이 한꺼번에 막 생겼으니까 결국은 그 돈 가지고 무슨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이 낙석신당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잘못된 만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잘못된 만남이 어떻게 그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건데 깨지는 거는 사실은 더 힘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병천 전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배복주 부대표 같은 경우는 전장현 출근길 시위를 옹호했다라는 것을 이준석 대표가 가장 크게 표면적인 이유로 대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은 뭐 류호정, 배복주 이런 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지 기반과 어떤 캠페인 전략이 좀 달라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2030 세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는 남성을 핵심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류호정, 배복주 이런 분들은 뭔가 약간 좀 비판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이제 민주당 쪽 일부 분들은 상대적으로 호남, 그다음에 이제 40대, 50대, 60대 그리고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지자 자체가 약간 충돌하는 면이 있다 그럴까요? 지지자 자체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 전략도 실은 방향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문명 갈등을 통해서 민주당의 뭐 최근에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른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이 영입 노력이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민주당 쪽 사람들을 더 많이 영입하면 이준석 대표의 지지 기반들은 야 이게 무슨 이준석 당이 아니라 민주당 아니야? 민주당 무슨 뭐 그 비명당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류호정 씨에 대해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지자들을 달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기존의 과정이 하나 약혼이라고 보면 지금이라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차라리 약혼을 좀 깨고 각자 돌아가서 민주당은 그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쪽, 그다음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이제 그 국민의힘의 어떤 이탈 세력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자강론 중심으로 가는 게 지금이라도 낫지 않나 아니 그럼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요 뭔가 이렇게 지금 문명 대전을 통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하고 있는데 이거를 흡수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분란을 계속 일으키는 상황이 빠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를 지켜보는 김종인 전 대표, 양당에 다 대표를 하셨죠.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애초에 안 맞는 사람들이 갑자기 합쳐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개혁신당의 내용과 관련해서 결국 돈 때문에 못해지는 거 아니냐. 정당 보조금 6억 넘게 수령한 것, 그 부분을 꼬집었는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 맞는 사람들이 갑자기 합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한 비대위원장 때문에 덜컥 합쳤는데 보조금, 국고 보조금이 6억 있게 받았으니까 돈 때문에 못해지는 측면인 겁니까? 뭐 두 가지 다죠. 두 가지 다라고 보면 우선은 사실은 원래 뭐 김종민, 박원석 이렇게 저희들 모임할 때는 이렇게 빅텐트 얘기를 할 때는 파트너가 이준석이 아니고 유승민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전체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모양새나 무게감으로 봐도 그런 건데 사실 운명적인 거랄까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잔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딱 손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트러블 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는 순간 빅텐츠는 갈기갈기 계속 턴트를 쳤지만 찢어져서 조금만 비가 와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것이 안타까운 게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돈 문제입니다. 홍보 정권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6억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네요. 국회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다 이제 이낙연 의원을 포함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 쪽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속내는 뭡니까? 6억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쏙 6억을 다 달라? 제가 서울시장 선거 때 홍보본부장인데 서울시장 선거 40억 중에 홍보부가 30억이 넘습니다. 32억 정도. 거의 인건비, 자원봉사자 인건비 빼고 다 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전두환 발언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컷 우리가 6억 벌어왔더니 6억을 다 내 계좌에 꽂아라. 그러면 이준석 공동대표가 선거운동 전권을 달라라고 요구한 건 그 6억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거죠. 아니 홍보비가 다 전체 선거 비용의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홍보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홍보 전략이라는 게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사실은 왜 문제가 되냐면 제3지대의 성공 요건은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잘하면 국민의힘도 도와주고 민주당이 잘하면 민주당도 도와주는 캐스트 보팅 역할을 하라고 제3지대에 힘을 실어주는 건데 이준석 정당으로서의 힘을 실어준다면 제3지대를 왜 표를 찍습니까? 국민의힘이 찍지? 그 얘기입니다. 자, 이 고성과 중도 퇴장 그리고 뭐 전두환 비유,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의 논란 이런 것들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박 차관님 개혁신당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계속? 저는 뭐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희망적인 예측을 계속 하는데 사실은 예측됐던 일이에요. 뭐 예측됐던 일이 워낙 성격이 다른 두 집단이 화학적인 결합이 쉽지 않은 거라는 건 뭐 예상을 다 했었고 거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독특한 특성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 그대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거 봅니다.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마음이 지금 굉장히 급한 거예요. 왜 급하냐면 원래 예정대로 한다면은 지금쯤이면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지 못한 현역 의원들이 여러 들어와야 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바 있어요.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양당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하위 20% 발표를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설 연휴 전에 한다 그러다가 직후에 한다 그러다가 안 하는 이유는 이준석 신당으로 가는 현역 의원들을 최대한 막아보겠다. 그래서 고립작전을 펼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상당히 먹혀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보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저쪽 분들은 너무 느긋한 거예요. 시스템을 계속 얘기하면서 시스템으로 가자 그러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시스템에 가기에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누군가에게 힘을 몰아줘서 이 상황을 돌파해서 개혁신당의 존재성을 좀 부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더디다고 느낀 거죠. 그런데 제가 같이 간다고 보는 견해는 이런 거예요. 지금 돈 문제도 얘기하셨지만은 우리 처음에 봤던 그 여론조사 결과 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비례대표를 어느 당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 개혁신당이 민주당 표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중도 성향을 가진 분들만을 대상으로 내놓은 걸 보니까 무려 15.9%입니다. 16%예요. 중도 성향에서는 개혁신당에 꽤 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조국이라고 하는 분이 본인에 대한 그 강성 지지층을 잊지 못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마음 먹었듯이 이 부분의 15.9% 중도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낙연 대표에게도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아마 흡인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 민주당에서 논평 입장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비공식 공천 논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 지도부에서 이 기구는 공천을 논의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는 입장이 있다라고도 설명드렸는데 방송 중에 입장이 정리돼서 나온 거거든요. 비공식 공천 논의는 없었다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도 전해드립니다. 이 대표는 비공식 회의를 지시한 바 없다라고도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김용주 의원님과 정혁진 변호사님 두 분 함께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